내일 사전투표를 앞두고 이재명 후보는 내란 심판을 강조하며 서울 동부권 유세에 나섰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대역전극을 펼치겠다며 영남권에서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서울 여의도공원과 강남역 등 서울 도심에서 집중 유세를 펼쳤습니다. 어제 TV토론에서 썼던 원색적 표현에 대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발트 3국을 공식 순방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라트비아를 방문해 대통령과 국회의장, 총리와 연쇄 회담을 갖고 전방위 외교를 펼칩니다. 정치 현장 바깥의 시각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정치외전.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새 후보가 각기 지지층 총결집에 나선 가운데 승패를 결정지을 중도층 표심을 파고들 마지막 카드는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수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가 엿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은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각 당은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며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민주당은 새 표가 절실하다고 호소했고 국민의힘은 대역전극을 자신했습니다. 김동길 기자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전투표의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사전투표는 내일과 모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데 이번 대선은 투표가 평일에만 진행되는 만큼 투표율이 낮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또 최근 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의 비중이 커진 것도 양당이 사전투표에 사활을 거는 이유입니다. 민주당은 투표 참여로 내란 세력을 심판해 민생 회복과 국민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내일 서울 신촌에서 사전투표를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호 1번 이재명에게는 아직 세 표가 부족합니다. 국민 여러분, 사전투표에 꼭 참여해 주십시오. 투표는 총칼보다 강합니다. 투표하면 반드시 국민이 이깁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내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지역구인 인천 계양에서 사전투표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 지역부터 뒤집기를 시도해 지지율 역전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이라는 전체적인 의미는 대한민국이 공산화 직전에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전세를 역전시키고 한국전쟁을 끝내고 거기에서 한국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일부는 담고 발트 3국을 공식 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SNS에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우 의장은 투표는 힘이 세다고 강조했고 또 대법원 판결 등을 통해 투 개표에 부정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전투표함 CCTV를 24시간 공개하고 각 투표소의 투표자 수를 1시간 단위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주식 투자자들과 직접 소통했습니다. 또 서울 동부 지역을 돌며 수도권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1,400만 개미와 한 배 탔어요라는 SNS 라이브 방송으로 개미 투자자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 후보는 코스피와 코스닥 ETF 4,100만 원을 투자한 주식 계좌를 공개하고 5년 동안 1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코스피 5천 시대를 공약한 이 후보는 국장 탈출이 아닌 국내 주식시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장이 매우 불공정, 불투명했고 기업 지배권, 경영 지배권 남용이 아주 일상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 수가 없었어요. 인건비 시장 때도 저는 최소 200~300포인트는 가뿐하게 개선될 거라고 봐요. 이 후보는 주식시장을 살려 회사 자본 조달을 돕고 국부를 늘리면 소비가 활성화돼 선순환 구조가 이어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후보는 상법을 개정해 주가 조작과 물적 분할 등 비정상적 투자 풍토를 완전히 바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주식시장은 확실히 좋아집니다. 버블럭에서 돈을 버는 이런 반칙, 불공정이 불가능하다. 또는 매우 어렵다.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렇게 해서 확신이 들면 사실은 투자 결정을 하기 쉬워지죠. 강력하게 지금 성장 드라이브를 걸 거라서. 이 후보는 서울 어린이대공원과 왕십리역에서 유세를 이어가며 수도권 표심 잡기에 공을 들였습니다. 희귀질환과 중증 난치질환 치료 지원 공약도 내놨습니다.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 10%인 치료비 본인 부담률을 점차 낮추고 희귀 중증 난치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오늘 영남권 유세에 집중했습니다. 3.15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창원과 김해, 부산 등에서 지역 맞춤형 공약을 내세우며 보수층 표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해선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보수 지지세가 강한 영남 지역을 다시 찾은 김문수 후보. 3.15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김주열 민주주의 열사, 민주주의를 지켜주소서라는 글을 방명록에 남겼습니다. 유세 현장에서는 오늘도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큰절을 하며 사과했습니다. 탄핵당하는 일도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창원과 부울경을 통합한 메가시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메가시티라고 합니다. 인구가 한 500만, 800만, 1000만 되는 이런 큰 도시를 만들어서 이 자체가 그 안에서 바로 서울 수도권하고 맞먹는 기가 막힌 우리 자족 도시를 만들어서 북쪽에 서울이 있고 남쪽에 태평양을 향한 거대 허브 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국가 산업단지를 더 많이 조성해 기업을 유치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특히 기업들이 땅값 걱정 없이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 유세 현장에서는 부산 경제의 미래를 위해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부산을 글로벌 해양 도시로 도약시키고 가덕도 신공항도 완공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방탄조끼에 방탄유리까지 덮어쓰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자기를 재판한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 대법원장을 특검하겠다. 이 후보가 자신을 재판한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건 적반하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삼권 분립이 아니라 삼권 독재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지수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서울 도심에서 집중 유세에 나섰습니다. 이 후보는 어제 TV토론회에서 불거진 여성 혐오 발언 논란에 대해선 불편할 국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규미 기자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서울 여의도공원과 강남 등 도심에서 표심 잡기를 이어갔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젊은 정치인만이 연금 노동개혁 같은 어려운 결정을 감당할 수 있다며 세대 교체를 외쳤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AI 100조 투자 공약에 대해선 무책임한 정치라 비판했고 정책은 숫자 높이기 경쟁이 아닌 책임지는 설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젯밤 3차 TV토론회에서 논란이 된 여성 신체 관련 발언에는 사과했습니다. 이 후보는 선거 때마다 후보자 가족 검증이 이뤄져 왔고 도덕성 검증 차원에서 발언을 순화해 물어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순화를 해가지고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솔직히 그 표현을 어떻게 더 순화할 수 있을지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 예. 근데 그래서 저는 근데 뭐 그 두 정당에서 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하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한편 이 후보는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유권자들을 1대1로 만나는 무방 유세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국회 방송 한규미입니다. 이슈픽 서한한 개건 기자와 함께 어제 저녁 이뤄진 마지막 TV토론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한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TV토론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비상계엄 이후에 불거진 정치적인 혼란에 대해서는 강하게 공세를 펼쳤습니다. 그러면서도 논란이 될 만한 이슈에서는 말을 아꼈다 이런 평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TV토론에서 이 권영국 민주노당 후보가 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동의하냐라고 다른 후보들에게 물었는데 이에 이재명 후보
방향은 맞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취지로 조심스럽게 답변을 한 게 대표적인데요. 이 8년 전에도 이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이 처벌금지법에 대해서 질의를 받자 나중에라고 말하면서 신중한 기조를 보인 바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이런 답변은 여론조사 1등 후보가 논란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전략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사실 민주당 일각에서도 계속 이재명 후보의 말실수를 최소화해야 한다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지난 26일 경기 수원의 아주대 학생들과의 간담회 때 이 청년 세대 일부가 매우 보수적이고 일부는 극화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일부 청년 유권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고 포항공대의 소재지를 울산이라고 하는 등 이 H&M 관련 발언 등에서도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내용 때문에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국민의힘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선 전에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변수로 단일화를 꼽았었지만 이준석 후보가 워낙 단호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좀 전략을 바꾼 것 같습니다. 이준석을 찍으면 이게 사표가 된다, 이런 전략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반 이재명 구도하에 김문수 후보로의 이 보수표 집결 전략을 시작한 건데요. 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단일화를 원치 않는 이준석 후보의 뜻을 존중하겠다라면서 이 제3자 구도에서 이재명 독재를 막아달라는 유권자들의 뜻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김재원 전 의원이 어제였습니다. 이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준석 후보를 찍으면 사표가 된다라면서 사표론을 얘기한 이후부터 이 3자 구도 하에서 보수 결집을 더 촉구하려는 목소리들이 거듭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까지만 해도 모든 개혁 세력이 빅텐트 깃발 아래 모여야 하는 선거라면서 단일화 여지를 열어두는 논평을 했던 이 신동욱 수석 대변인도 오늘은 저희가 협상하고 접촉하고 이런 것으로 해결할 국면은 이미 지나갔다라면서 사실상 3자 구도 선거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이준석 후보 역시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 사표론이 등장한 것에 대해서 결국 유권자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지 이에 대해서 전략적인 움직임을 많이 할 것은 아니다라면서 결국에는 진정성으로 유권자에게 다가가야 될 몫이다라고 답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파열음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과 탄핵을 거치는 과정에서 찬탄과 반탄으로 나뉘었던 부분들이 지금 이 결국 선거 캠프 인선을 놓고도 계속해서 잡음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대선 이후에 과연 그 당권을 염두에 둔 그런 다툼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파열음이라고 말씀해 주신 게 참 좋은 비유인 것 같은데요. 이 찐 윤계다라는 평을 받는 윤상현 의원이 27일 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이 되면서 친한동훈계 의원들이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사실 이 공동선대위원장이라는 자리는요, 캠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내부 업무를 총괄하기보다는 외부 유세에서 더 힘을 보태는 상징적인 성격이 강한 자리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 자리를 고려할 때 친한계 의원들은 윤 전 대통령을 임명한 것과 마찬가지다라면서 이 윤상현 의원의 인선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조경태 의원은 어제 이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이 시간부로 선거운동을 중단하겠다라면서 SNS를 통해서 반발을 했고요. 또 다른 친한계인 박정하 의원 역시 또 거꾸로 가고 있다, 힘이 빠진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친한계인 한지아 의원 역시 SNS를 통해서 왜 찬물을 끼얹는지 모르겠다라고 토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하루 전에는 이 친한계 의원들이 함께 있는 단체 카톡방에서 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면서 퇴진을 요구했다라는 이 종편 매체의 보도도 나왔는데요. 이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에 대한 질의를 받자 생각과 의견의 차이가 있더라도 이 대선 승리를 위해선 개인 의견은 조금 묻어두고 공동체 의식을 발휘해달라라고 수습의 발언을 했지만 일각에서는 이 대선 이후에 국민의힘의 당권을 놓고 친윤계와 친한계 또 반탄과 찬탄계 간의 힘겨루기가 이 대선 국면마다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역시 그 대선 이후 전망을 또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대선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부분이지만 보수 진영의 이준석 후보 역시도 단일화를 선택하지 않은 것이 이 정치 생명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 자, 이런 관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대 대선 때 이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네. 사실 늘 그랬듯 제3당은 늘 대선 후보를 내고 완주를 해왔었습니다. 왜냐
왜냐하면 제3당의 목소리를 내야만 그런 취지가 알려지기 때문에 대선을 완주했었는데 당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0.73%포인트 차이로만 패하게 되면서 왜 단일화를 하지 않았냐라고 진보 진영에 강한 역풍을 맞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음 총선에서 이 진보 진영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서 국회의원에서 낙선하며 정계를 은퇴해야 했는데요. 이 단일화를 끝내 거부한 이준석 후보 역시 유의미한 지지율을 끌어내지 못하고 만일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을 더한 것이 이재명 후보보다 높을 경우 이 보수 유권자들로부터 같은 낙인이 찍힐 수 있다라는 리스크가 거론되는 대목입니다. 물론 이준석 후보는 김 후보와 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결합이 불가하고요. 또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이준석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답한 이들 중에서는 단일화를 원치 않는다라고 답변을 한 것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 후보의 말도 맞습니다. 특히 1+1이 2가 아니라 1.5에 그치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의 다음 정치적 생명을 고려할 때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을 되레 더 결집시키며 갈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는 대목입니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 전체 유권자의 절반가량이 참여할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전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이 대선이 끝나면요, 당장 내년에는 지방선거도 있기 때문에 향후 당권 경쟁도 불가피하거든요. 보수 진영이 흔들리고 있다. 또 보수 정당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언론에서 적지 않게 나오는 상황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이 당선인이 누구인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3자 구도 선거가 치러진다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각 후보들이 유권자들로부터 어떤 민심의 성적표를 받게 될 것인지 또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 정치 진영의 향후 흐름도 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발트 3국을 공식 순방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에스토니아 공식 일정을 마치고 두 번째 방문국 라트비아에 도착했습니다. 동포 간담회로 라트비아 일정에 돌입한 우 의장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총리를 모두 만나는 전방위 의회 외교에 들어갑니다. 라트비아에서 장정현 기자가 보내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라트비아에서의 첫 일정으로 현지 동포와 이곳에 진출해 있는 지상사 대표들을 만나 양국 간 교두보 역할을 잘 해주고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우 의장은 이어서 과거 외세 침략을 이겨낸 대한민국과 라트비아의 역사적 경험을 강조하고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사태로 우려가 컸을 동포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이 나라도 외세 침략으로부터 국민들이 단결해서 독립을 얻어내고 또 빠른 속도로 성장해가고 있듯이 그것보다 더 강한 위기 극복 DNA를 갖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계엄 해제 탄핵 소추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신 거 너무나 감사드리고 존경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해외 나와 살다 보면 저절로 애국자가 된다는 말을 예전에는 그냥 한 귀로 흘려버렸는데 몇 년 전부터는 가슴 깊은 곳에서 절절히 느끼고 지내고 있습니다. 우 의장은 대선 이후 국회가 새 정부와 협력해 대한민국의 안정과 발전을 이끌어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모국이 좀 안정되고 더 발전되고 그렇게 해야 여기서 활동하기도 훨씬 더 편하신데 새로운 정부와 국회가 빠른 속도로 힘을 모으고 그래서 나라를 안정시키고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동포 간담회를 마친 우 의장은 현지 시간으로 28일 라트비아 대통령과 국회의장, 총리를 모두 만나는 전방위 외교를 펼칩니다. 최고위급 인사들과의 회담에서 우 의장은 바이오와 제약 첨단 산업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할 방침입니다. 또 투자개발청 개소와 한 라트비아 워킹 홀리데이 협정 등에 따른 투자와 인적 교류 확대도 중점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회담 이후에는 양국 국회의장이 함께 라트비아의 자유와 독립을 상징하는 자유기념비에 헌화하며 국가 독립의 의미를 되새길 예정입니다. 라트비아 리가에서 국회방송 장정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 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불공정을 바로잡고 모두에게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제공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성평등 가족부를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앞으로 내각을 구성할 때 성별과 연령별 균형을 고려해 인재를 기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새미래민주당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공동정부를 구성하고 즉각적인 개헌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당은 합의문을 통해 삼권 분립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재명 독재 정권의 탄생을 저지하는 것이 중대한 국가적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연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문에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는 즉시 개헌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2년 안에 국민투표를 통해 4년 중임제 개헌을 완료한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5월 28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사전투표 총력입니다.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대선 후보들도 사전투표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사전투표 첫날인 내일 대학가인 서울 신촌에서 사전투표에 나선다고 하죠.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봤을 때 진보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사전투표율이 높다는 점을 발판 삼아 투표를 끌어올리기에 힘을 쏟는 분위기입니다. 경향적으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이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해 오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역대 대선에서는 처음으로 평일에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사실은 상당히 긴장도 되고 걱정도 되고. 내일과 모레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 참여로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경제 성장과 국민 통합을 이뤄냅시다. 기호 1번 이재명에게는 아직 3표가 부족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에서 사전투표에 나섭니다. 이 후보의 안방을 공략해 뒤집기로 역전을 만들어내겠다는 건데요. 사전투표 폐지를 공약했던 것과 달리 사전투표에 나서면서 과거에 불거진 부정선거 논란과는 선을 그는 모습입니다. 투표율이 높아지면 최종 개표 결과에서도 반전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투표 안 하는 보다 사전투표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저도 사전투표 할 겁니다. 사전투표 우리가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이기도 하고 인천이라는 전체적인 의미는 대한민국이 공산화 직전에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전세를 역전시키고 기적을 만들어내는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일부는 담고 저희가 전략적으로 선택을 한 곳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내일 자신의 지역구에서 사전투표에 나섭니다. 이 후보는 지난해 치러진 총선에서 3자 대결에서 승리를 거뒀었죠. 그 지역이 바로 경기 화성입니다. 총선 승리 경험을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전투표는 주말이 끼어있던 과거와 달리 평일에만 진행되는 만큼 투표율 변수로 작용할 거란 분석입니다. 본투표 당일 하루만 휴가를 내면 주말을 포함해서 나흘을 쉴 수 있는 징검다리 연휴란 점 때문에 각 후보 진영에선 사전투표 동료에 더욱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각기 다른 셈법으로 사전투표를 독려하고는 있지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달라는 후보들의 진심이 유권자들에게 전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소황민 공약입니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들이 발표된 가운데 유권자들의 생활과 관심사항까지 담아낸 생활 밀착형 공약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취향 저격 공약이란 이름으로 9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모두가 느끼던 일상 속의 작은 불편을 줄이겠다고 밝히면서 싱크홀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암표 방지 시스템 도입 등의 공약을 내놨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일상 변화를 기대하는 생활정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어른이, 청년, 어르신 공약 발표를 통해 어느 세대도 소외되지 않고 골고루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가족의 초점을 맞춘 생활 밀착형 공약을 내놨습니다.
가족 간변 시에 지원금을 준다거나 예비 부부를 위해서 결혼 준비 비용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건데요. 누구나 부담 없이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과도한 비용과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결혼이 곧 걱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 서비스 관련 정보 비대칭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고 피해 구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결혼 서비스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군경을 겨냥한 이색 공약을 내놨습니다. 퇴직 경찰에게 특혜를 적용하는 공인 탐정 제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또 훈련병 중 성적 상위자를 대상으로 장교와 부사관으로 선발하는 제도를 만들어 간부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화제성을 잡기 위한 후보들의 차별화된 전략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틈새를 공략한 후보들의 소소하지만 확실한 민생 공약. 유권자들의 선택은 어디로 향할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정치 외전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미경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미경 의원님 이제 오랜만에 나오셨는데요. 네. 예, 오늘도 좋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제 첫 번째 이슈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마지막 TV 토론 이야기부터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치 분야가 이제 주제였었는데 어제 이제 아바타, 셀프 사면, 공산주의 같은 여러 가지 이제 비방이 오고 갔고 특히 이준석 후보의 원색적인 이제 발언이 오늘 하루 종일 뉴스를 장식하면서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선 토론을 지켜봤던 시청자, 유권자들이 좀 대단히 실망스러운 토론이었다. 이렇게 이제 좀 여론이 높습니다. 막판 판세, 이제 엿새 남은 대선 판세에 어제 토론이 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을지 두 분의 판단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홍익표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뭐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TV 토론이 국민들에게 그렇게 좋은 점수를 못 받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원래 어제 주제가 그 정치 양극화하고 이 외교안보 관련 이슈였기 때문에 사실 네. 중요한 이슈가 많지 않습니까? 네. 개헌 관련 내용도 있고 한미 관계, 남북 관계 등 외교안보 현안 그리고 또 정치개혁 뭐 등등 여러 가지 중요 현안들이 있었는데 네. 그런 논의들은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그냥 네거티브 이슈만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일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렸기 때문에 저는 결과적으로 이 어떤 후보들을 제대로 검증하고 정책 비전을 제대로 국민들한테 알려드리고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아쉽기도 하고 또 그런 측면에서 별로 이 TV 토론이 국민들에게 큰 어떤 그 표심에 네. 근본적인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임팩트 있는 장면이 없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일부 후보의 뭐 나중에 논의가 되겠지만 일부 후보의 부적절한 표현으로 인해서 그나마 있던 내용도 다 사라지고 부적절한 표현만 지금 남아 있는 그 여성 관련된 비하 발언만 남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네거티브 공방만 오고 갔고 정작 이제 이슈가 이제 기억에 남지 않는 그런 TV 토론. 어느 전체적인 판세에는 크게 영향이 없었을 그렇습니다. 그런 TV 예, 토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잘하고 뭐 이렇게 하기가 네. 평가를 하기 뭐하기 때문에 기존의 표심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 않냐 생각됩니다. 네. 뭐 네거티브 이제 비방이 오고 가는 건 어떤 토론에서도 계속 지속돼 왔었는데 네. 어제 특히 이제 이준석 후보 이제 발언 때문에 많이 더 이제 이슈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지막 그 대선 그 투표 직전에 마지막 TV 토론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제 이슈가 또 이제 정치였기 때문에 더 국민적인 관심이 쏠렸던 TV 토론이었는데 이번 판세에 좀 어떻게 좀 관련이 어떤 식으로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준석 후보가 좀 노린 것 같아요.
일부러 그런 상황을 예상하고 그거 들어갔다. 예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예상보다도 근데 더 파장이 좀 불리한 쪽으로 강한 그러면 건 이준석 후보가 노리는 그 효과가 더 극대화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사람들의 많이 회자되는 걸 노렸을 그렇죠. 것이다.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의 이제 그 특기 중에 하나가 네. 결과적으로는 이슈를 자기가 선점해서 그거를 이제 확대시키는 거잖아요. 본인 일단 지금 3등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과거에 그 국회의원 됐을 때 그 동탄 모델 그걸 계속 지금 들고 나오는데 그런 걸로 보면 이준석 후보는 자기가 원래 이건 되게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네네. 그 그러니까 노렸다는 표현 그에 맞지 않았나. 왜냐하면 저는 이준석 후보는 지금 목표가 뭐냐면 이재명 후보의 그 내로남불 이중잣대 네. 그다음 위선적인 거 그다음에 그 이재명 후보가 유능하다라고 포장되어 있는 게 사실은 다 거짓이다. 이런 거를 베끼는 게 아마 목표였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잘 보면 거기에 다 맞는 거잖아요. 왜냐 뭐 HMM을 물어보면 그 전신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답변을 못 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속 딴 얘기를 해요. 시간을 끌면서 뭐 부산에다가 내가 HMM 유치하려고 했다 막 이렇게 해요. 근데 그 장면을 시청자들이 지금 다 보고 있고 이재명 후보가 대답하는 거니까 더 열심히 보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야 이거 유능한 게 아니구나. 이거 무능한 건 똑같은 거 아니야?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계속 이재명 후보가 무능하다 그랬는데 네. 이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사실은 그 민주당하고 민주노동당 그분들이 맨날 입에 이제 달고 사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여성 인권을 위해서 여성의 그 폭력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뭐 막고 여성 인권에 말하면 최우선 주자인 것처럼 늘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네. 지난번 박원순 시장 이제 사망 사건 때 피해 호소인이라는 얘기를 들고 나왔을 때 와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위선이구나. 이게 이중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여성들이 깜짝 놀랐었잖아요. 네. 그거를 제가 볼 때는 이준석 후보는 생각하고 노린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한테 저는 나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어제 토론에서 득실을 따진다면 내 후보한테 좀 어떻게 점수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 이준석 후보는 지금 어차피 3등이라니까요. 네. 잃을 게 없다. 저는 잃을 게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후보에게 저는 좀 치명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이준석 후보의 노림수가 그렇죠. 제대로 그럼 들어맞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사건 잘 몰라요. 또 지나갔잖아요.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게 뭐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결국은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원색적인 그런 욕설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준석 후보가 들고 나온 게 아니냐 뭐 네. 이런 식의 효과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이재명 후보한테는 좀 치명적이지 않았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부분은 좀 제가 한마디를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이준석 후보가 뭐 예상을 했을 수 있겠지만 결과는 본인의 생각과 좀 반대로 간 것 같아요. 그 본인도 이제 그 관련해서 오늘 그 예상은 했었지만 사과를 드린다. 뭐 이렇게 이제 그렇죠. 정리를 수습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당에 굉장히 이제 그 안팎에서 지금 논란이 계속 확산되고 있고 그리고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뭐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후보하고 각을 세우고 네. 김문수 후보보다는 보수층을 대표하는 사람이 나다라는 그런 효과를 노렸고 효과를 거뒀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이번 대선에서 본인이 꼭 승리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전망보단 미래 지도자를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본인의 슬로건도 미래를 여는 후보 이런 건데 네. 미래를 여는 후보로서는 이번 논란은 굉장한 부정적인 거죠. 아마 평생을 자기의 정치적 행보에 따라다닐 것 같은데 네. 결국은 미래를 여는 후보로서의 어떤 이 진지함 그리고 정책에 대한 비전 미래를 준비한 지도자라는 것보다는 여전히 이준석 후보가 갈라치기 그다음에 그 남녀 젠더 이슈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이런 모습만 남겼다는 것은 저는 이준석 후보의 미래로서는 이번엔 뭐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지 모르겠지만 네. 미래에 남는 그 투자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준석 후보의 어제 발언이 이번 대선에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개인적으로 어떻게 유불리를 이제 따져 볼 때는 어떤 측면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 변수였던 김문수 이준석 후보 단일화가 이제 무산되고 있는 분위기 같습니다. 아직도 100%
끝난 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설득과 이제 여러 가지 그동안의 압박이 있었는데 이준석 후보의 답은 시종 일관 이제 거부였었는데 그 직전에 이제 3년 전에 그 대선 상황을 보면 윤석열 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가 바로 대선 엿새 전 밤, 딱 오늘 같은 상황에서 이제 극적으로 단일화가 된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이번이 좀 그때 상황하고 좀 똑같진 않죠? 네, 똑같지는 물론 않죠. 그때는 뭐 안철수 후보께서 네. 지금 이준석 후보처럼 저렇게까지 뭐 단일화 안 한다 막 이렇게까지는 안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뭐가 있냐면 눈에 보이는 단일화 노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극비리에 저를 포함해서 네. 극비리에 이제 이 단일화 노력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아직도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네.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시다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근데 사전 투표가 이제 내일부터 네. 시작하기 때문에 오늘 밤 자정을 넘어가면 이게 실제 좀 불가능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밤 자정까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예, 앞으로 한 5시간 30분 남았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거의 스토킹 당하는 것 같아요.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계속 단일화 얘기를 하니까 네. 아마 유일한 변수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싶은데 저는 뭐 예를 들면 선거공학이나 정치공학적으로는 어떻게든 이겨보기 위해서 단일화하려는 국민의힘의 그 뭐 입장은 이해는 하지만 네.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혀 명분이 없는 단일화예요.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를 있을 때 파렴치범으로 만들어서 쫓아낸 사람들 네. 그리고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하고 입장이 달랐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단코파로 계속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선 후퇴하거나 백의종군을 선언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준석 후보한테 앞으로 뭐 해줄게, 뭐 어떻게 할게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는 것은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그 뭔가 단일화할 수 있는 전혀 대의 명분은 없는 거죠. 그냥 합쳐서 이긴다? 뭐 그렇게 합쳐서 이긴다는 게 무슨 명분이 되겠어요? 합쳐서 이기려고 할 땐 어떤 이유로 합친다 이게 더 중요해서 그래서 이겨야 되는 건데 그런 명분을 지금 그 국민의힘 당권파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어제 그 좀 그 돌발적인 돌출적인 이제 발언이 약간의 변수로 등장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 이준석 후보에게는 이번 대선에 그렇다면 이제 완주로 간다면 앞으로 그 미래의 이준석에게는 뭐 정치인 이준석에게는 좀 이번 대선이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당장 만약에 대통령 선거가 이제 국민의힘이 실패해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는 지금 이 보수 세력, 그러니까 보수 정당의 정계 개편이 불가피할 거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서 대선 후보로서,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뭐 이렇게 함부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당의 그 지분이 그렇게 있는 분이 아니고 연령이나 이런 걸 봐서는 차기를 뭘 돈막이는 쉽지 않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선 후보로 뛰어서 10% 안팎의 그 지지율을 확보한 후보 정치력을 감안하면 이후에 이 국민의힘을 포함한 그다음에 전체 보수 세력의 정계 개편 과정에서 본인이 굉장히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고 볼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친윤의 이선 후퇴 그리고 새로운 보수 세력의 황골탈퇴 이런 것을 자기가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앞으로 한 5년 후를 다시 도모하는 그런 정치 일정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향후 이준석 후보, 정치인 이준석은 유망합니까? 이번에 탄력을 받을까요? 저는 만약에 이번에 이준석 후보가요 그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요 저는 기회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래에. 그게 왜 그러냐면 그 과거에 유승민 후보 때도 그랬었거든요. 네. 지금이 뭐냐면 이준석 후보가 뭐 내가 옛날에 당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니네가 다 반성해라, 뭐 해라, 뭐 줘라. 저는 그건 하나도 문제가 안 된다고. 지금 이준석 후보가 원하는 거 다 줄 생각인 거예요. 후보 빼고는 다 준다는 거잖아요. 김문수 후보님 입장이 그럴걸요. 그 후보 말고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 다 줄게 뭐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거래 뭐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네. 우리 그 보수층 그다음에 국민의힘 당원들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손을 잡는 시간이라고 봐요.
이렇게 다 오매불망으로 지금 와달라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그럼 화해, 합의, 뭐 손잡는 거는 사실은 윗사람 몇 명이 뭐 잘못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보수층들이 지금 다 돌아와라. 준서가 막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그럼 그때 손을 탁 잡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이준석 후보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다 얻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오늘 밤을 넘기지 말고 네. 이준석 후보는 돌아와야 된다. 준석이는 돌아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이제 여태까지 행보로 봐서는 네. 그럴 가능성이 좀 희박해 보이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희박해 보이죠. 네. 근데 뭐 이 정치를 알 수가 없잖아요. 또 이 대선을 앞두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이 몇 시간 안에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새벽에도 막 일이 벌어지는 판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는 이제 정리를 하고 내일부터 이제 이틀 동안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되는데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 김문수 후보는 텃밭이라고 하는 영남으로 향했습니다. 양쪽이 이제 막판 지지층이 이제 총 결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요. 또 이제 투표 여론조사 결과를 이제 공표를 할 수 없는 깜깜이 기간으로 또 돌입하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현재 여러 가지 그 지표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중도라고 하는 유동층이 그 엿새 동안에 어느 쪽으로 또 결집을 할지 많이 움직일지 그 표심의 향방이 좀 현재로서 예측이 쉽지는 않지만 두 분이 갖고 있는 생각도 좀 궁금합니다. 네. 예. 사실은 지금 이제 동선을 보면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 기간에 수도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지금 다니고 있고 김문수 후보는 영남권을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아마 각 후보가 처한 상황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 3년 전 대선에서 사실은 서울에서 져서 진 겁니다. 네. 전국적으로는 서울을 빼면 이겼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뭐 모든 여론조사에서 그 인천 경기 지역은 잘 비교적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괜찮고 서울 지역이 그거보다 조금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그 수도권만 확고하게 다진다면 이번 선거는 확실하게 승리를 굳힐 수 있다 이런 판단을 갖고 있고 네. 수도권을 집중 공략하고 있고 반면에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소위 TK 또는 PK 지역 영남권이 3년 전에 윤석열 후보가 얻었던 표라든지 또는 국민의힘이 기대했던 수준에 좀 도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네. 소위 보수층, 전통적 지지층의 결집이 우선돼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현실을 좀 보여주는 거죠. 그동안 경선이 아름답게 끝나지 못하고 지지층 결집을 이뤄내지 못한 그 결과죠. 그런 측면에서 김문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행보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되는데 각자의 처해진 상황이 한쪽은 자신의 지지층 결집, 네. 한측은 중도 외연 확장 이런 측면으로 지역적으로도 지금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까 뉴스에서도 잠깐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들은 게 정확하다면 김문수 후보가 내일 그 인천 계양에서 사전 투표를 한다고 들은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건 또 어떤 의미인 건지 포함해서 중도층의 그 엿새 동안에 좀 어떻게 움직일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저희가 이제 TK하고 PK가 전통적으로 우리가 진짜 그 바라는 지역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난번에 사실은 그 실망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 TK, PK에서 이 지지율이 많이 오르질 않았어요. 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또 이제 선거운동 초반에는 이재명 후보가 오히려 좀 앞서는 PK 지역에서는. 예. 근데 이제 저희 이제 많은 우리 조직, 뭐 패밀리, 뭐 식구들 그 영남 PK 다 이제 보고 한번 돌아보고 네. 이렇게 온 분들 이제 얘기 자꾸 들어보니까요. TK는 거의 다 복구가 됐다 그래요. 네. 예, 이제 전통 TK, PK 다요? 예, 아니요. TK만? TK하고 PK를 보면 TK는 이제 복구가 됐고. 어느 정도 다 복구가 됐다 PK는 그래요. 아직 남았습니까? 예, 근데 PK가 좀 남았어요. 네. 그래서 뭐냐면 지금 PK 가시는 것도 그런 아마 의미가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부울경에 가서 전부 읍소해야 된다. 뭐 이런 지금 전략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 며칠 동안 과연 부울경이 어떻게 움직일 건지 저는 사실 그거 되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후보께서 이제 인천에서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재명 후보의 이제 지역구를? 지역구이니까 네. 이제 네. 그런 상징적인 의미에서 거기 가서 하시는 게 아닌지
예, 그런 생각. 그렇게 내다보고 있죠, 다들.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예. 있는데 네. 역시 아니 그래도 그 부울경 가시는 건 저는 잘하시는 거라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세 후보가 모두 내일 사전 투표를 이제 한다고 하는데 특히 이제 김문수 후보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의원 전원도 투표를 높이기 위해서 사전 투표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이번 사전 투표율이 보수층 중에 부정 선거론자가 이제 좀 얼마나 참여를 할지 그리고 이제 탄핵 찬성층이 얼마나 이번에 심판을 하겠다고 투표율을 이제 높이는데 또 참여를 할지 이번 사전 투표 분위기가 최종 결과를 좀 또 짐작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지금 그 지난 2022년 대선 그리고 지난 총선 이렇게 지나보면 물론 사전 투표가 민주당한테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전 투표가 유리한 게 아니라 사전 투표를 선호하는 층이 왜냐하면 민주당이 저 사전 투표를 훨씬 더 많이 독려하고 있고 아무래도 사전 투표하는 사람들이 직장인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뭐 한 30대, 40대, 뭐 50대까지 그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성이 강한 샐러리맨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에서 우리 민주당 표가 좀 더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표의 그 평균 지지율을 대비해서 사전 투표는 민주당이 좀 더 나오고 본 투표에서는 국민의힘이 좀 더 나오는 성향이 좀 강하게 나오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히면서 투표를 좀 빨리 할 뿐이고 자기가 선택해서 할 뿐이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사전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그게 그 전체 지지율에 변화를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번에 국민의힘도 사전 투표에 대한 입장을 좀 전환했지 않습니까? 이건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부정선거, 사전투표에 대한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중도층에게 별로 소구력이 없다고 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정선거론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주 요인 중에 하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내란 세력으로 한 묶음으로 묶일 가능성이 있고 중도층에게는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이런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 부정선거론하고는 좀 거리를 둬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투표를 안 하려고 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아예. 그래서 이거 이러면 잘못하면은 도리어 우리 득표율만 까먹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해서 적극적 투표 독려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이번 그 사전 투표율 국민의힘이나 이제 민주당 쪽 또 그 외에 이제 뭐 어떤 표심이 좀 어느 정도 그 투표율로 예상을 하십니까? 이제 제외 국민 투표율은 사상 최고로 이제 나온 상황이에요. 저는 이제 이 사전 투표 이번에 그다음에 뭐 부정선거론자, 뭐 탄핵 찬성층 이건 이미 또 지나간 이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우리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전원 다 사전 투표 참여하자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큰 이슈로서 뭐 이게 영향을 미친다라고는 보지는 않고요. 그냥 이제는 그 새로운 이슈로 또 이슈가 왜 덥잖아요. 저는 결국은 그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를 할 것인지 아니면 말 것인지 이게 지금 제일 핵심적인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중도층에게 달려 있다고 봐요. 여기서 중도라는 건 사람들은 중도가 없다고 하지만 뭐 다 각자 중도의 의미가 달라서 누구는 없다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중도가 나는 다 싫어. 국민의힘도 싫고 민주당도 싫고 난 다 싫어. 그냥 나 투표하고 싶지 않아. 이런 분들 가운데 만약에 투표를 한다면 나는 사람 보고 찍을 거야. 난 누구를 찍을까? 이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 중도층에서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높아가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미담이 계속 까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그게 만약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면 저는 김문수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여기 또 하나 되게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재명 후보의 지금 지지율을 보면은요. 그 40대 후반에 가 있잖아요. 근데 요 며칠 사이에 깜깜이니까. 근데 이재명 후보가 45% 미만만 떨어져 주면 맨날 말하는 우리 이준석 후보가 맨날 얘기하는 그 동탄 모델 있잖아요. 그 동탄 모델이 김문수 후보에게 적용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죠. 이재명 후보가 45% 미만으로 떨어지고 45% 이하로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 중도층에서 사람을 보고 찍을 때 그래도 이재명 후보보다는 더 도덕적이고 그런 김문수 후보에게 내가 표를 주겠다. 이렇게 한다면 저는 국민의힘이 이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 이 이슈도 좀 정리를 하기로 하고 마지막 이슈 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이낙연 전 총리가 김문수 후보 지지를 이제 선언을 했고 오늘 국민의힘과 새미래민주당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윤석열, 이재명 동반 청산 또 공동정부 구성 제7공화국 개헌 이렇게 이제 손을 맞잡은 상황입니다. 이번 이제 국민의힘과 새미래민주당의 협약식 합동으로 이렇게 같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 국민의힘에게 어느 정도 표를 더 이렇게 주는데 유리하게 작용을 할지 이번 대선의 뭐 판세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습니까? 우선 매우 실망스러운 선택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정계에 입문하는 과정도 김대중 대통령이 발탁해서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하고 대변인 하셨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총리 당대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사실상 본인의 성장 과정이 민주당과 함께 했는데 탈당을 넘어서서 지금 제가 더 100번 양보해서 평상적으로 이루어지는 5년마다 치러지는 정례 선거에서 뭐 어떤 이런 뭐 국민의힘 후보하고 손을 잡았다고 하면은 또 다른 뭐 이해할 측면이 또 있다고 생각해요. 100번 양보해서. 그러나 지금 상황은 비상계엄과 탄핵, 소위 내란이라는 큰 이 국민적 심판과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선거에서 이낙연 전 총리가 그런 쪽을 사실상 비상계엄과 내란을 옹호했던 후보자하고 손을 잡는 것은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저는 이로 인해서 큰 반향은 없을 거로 보입니다. 이미 지난 총선에서 이낙연 후보가 광주에서조차도 15%를 얻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전체적인 광주나 호남의 분위기는 훨씬 더 격앙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키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하느냐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이낙연 전 총리의 이번 판단이 모르겠습니다. 뭐 김문수 후보에게 뭐 일정 정도 도움은 될지 모르겠지만 판을 바꿀 만한 큰 변수는 못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요? 저는 도움이 김문수 후보에게 되죠. 그게 이제 이낙연 후보가 상징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는 중도층인 것 같아요. 중도층의 한 점을 갖고 계시는 거죠.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이낙연 후보는 아버지도 민주당이었고 본인도 민주당이었고 결국은 옛날 전통적인 민주당을 어떻게 보면 상징하시는 인물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재명의 민주당은 민주당이 아니다라고 지금 선언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네. 그러면 아까 제가 말한 당을 다 떠나서 사람을 놓고 봤을 때 도덕성이라는 잣대 뭐 여러 가지 그렇게 봤을 때 이낙연 후보가 이낙연이 우리 민주당을 상징하는데 그런데 이재명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거는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도층이 움직일 수 있다. 이낙연 전 총리에 의해서. 그래서 저는 이건 김문수 후보에게 굉장히 유리하다. 예,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됐는데요. 내일부터 이제 사전 투표 이틀 동안 진행되는데 두 분 다 이번에 사전 투표에 참여하시나요? 저는 사실 지금까지 항상 본투표했습니다. 네. 일부러 사전 투표는 관 외에서 하는데 네. 본투표 때는 아무래도 투표장에 얼굴을 좀 비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본투표 때 했는데 네. 그래서 이번에는 사전 투표를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 의원님은요? 저는 대선은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사전 투표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엿새 앞으로 대선 투표일이 다가왔습니다. 정치 외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미경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식스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